와중에 이제 이런 책들을 저술했는데 아마 이제 연결된 고통이라는 이 책이 제가 외국인 노동자 병원에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얘기와 함께 이제 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도 출연해보게 됐었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관련된 일들을 좀 맡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해봤던 내용들도 있는데 오늘 하는 얘기들은 여기서 더 좀 업데이트가 된 얘기들을 좀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썼던 책 제목이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인데 우리 모두의 고통이 정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그림은 제가 달리한테 좀 그려봐달라고 했더니 그 표지 사진하고 되게 유사하게 그려줬어요. 괜찮죠? 잘 그린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챗 GPT 플러스한테 그러면 우리 모두의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고통의 총량을 줄여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GPT가 그렇답니다. 근데 그냥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복잡한 과정이고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가 서로 고통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어떤 과정을 거쳐야만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지를 한번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 책은 저보다도 이 자체가 비인간 행위자로서 여러분들한테 공명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책을 읽고 이제 그 SNS에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따가 좀 더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의 서사를 들어보고 나면 아, 내가 책을 의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반응을 독자로서 보이고 계시구나. 제가 생각하는 제 책의 분량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인류학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인류학을 했다고 하니까 의류학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옷이냐고. 그래서 의류학 아니라고 옷을 좀 잘 입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류학은 인간학입니다. 여기서 앤스로폴로지라고 할 때 앤스로포라고 하는 이 접두어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되게 방대하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이런 실천을 하는지, 왜 이런 사회와 공동체를 만드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 인류학입니다. 의료도 인간만 하는 문화이죠. 그래서 의료를 통해서 인간이 왜 이런 것을 하는지를 들여다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의료인류학입니다. 고통이 들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곧 알게 되실 텐데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간호사가 되면, 의료인이 되면 제일 많이 해보게 되는 질문일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하나가 딱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호소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제가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짜로 물어볼 겁니다. 거수하시게 될 거예요. 자, 저희는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립니다. 굉장히 선택하시기 좋은 조건일 테니까 1번. 네. 읽으셨죠? 2번. 자, 3번. 4번. 5번. 자, 생각할 시간을 3초 드리겠습니다. 1번 손 들어보실까요? 난 1번. 난 1번이다. 없으시고. 2번. 2번 많으시네요. 역시 2번이 제일 많으시고. 3번. 나는 화를 빵 내겠다. 없으시고. 4번. 네, 4번. 좋습니다. 5번. 5번. 네네네. 아, 역시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분들은 역시 골고루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주관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3번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 하면 의사가 진단을 할 때 보통 의학의 과정은 어느 증상을 듣고 나서 그게 어떤 장기의 문제인가로 좁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호흡기 쪽의 문제인지 소화기 쪽의 문제인지. 근데 저렇게 8가지 증상이 나오게 되면 막 소환되는 거예요. 모든 장기가. 근데 제가 그때 외국인 노동자 병원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렇게 보고 있는 환자가 이 환자 뒤에 한 90명쯤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3분 만에 진료를 끝내야 되는데
종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계속 밀려온다고 생각하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왜 이렇게 이 진료에 관련된 어떤 기본을 모르고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얘기하는 거지? 라고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냐 하면 제가 일했던 가리봉동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 한 절반 정도 되는 5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조선족 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이 보통 이렇게 호소를 하셨다는 거죠.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개 다 그러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 뒤에 어떤 맥락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컬처 에볼루션이라는 건 아마 여러분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66년부터 76년까지 마오쩌둥이 자기의 인민 대공사인 혁명을 진행하기 위해서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이제 지식인들을 탄압하고 일종의 정책적 기획을 획책했던 일들이었죠.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상산 하향 운동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에서 멀쩡하게 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을 이제부터 너는 인민의 명령이다 이러면서 저기 태백 산골로 가서 농사를 지어 라고 말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낙인 찍히는 거죠. 불가능해요, 삶이. 그래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처럼 씩씩하고 용감하면 가실 수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꽤 있겠죠. 나는 처음 보는 곳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처음 하는 일들을 하기엔 난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마음이 도저히 그렇게 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난 도저히 못해, 내 마음은 그렇게 못해요 라고 마치 마음의 문제로 호소하게 되면 너는 혁명에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라고 더 크게 낙인 찍히는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의 문제,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렇다고 얘기하기는 대신에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난 여기가 아파서 못 가. 나는 배가 아파서 못 가.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가라고 몸의 문제로 바꿔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이걸 신체화라고 합니다.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아서 클라인만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이 당시에 중국을 연구했어요. 근데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에서는 저 소마티제이션이라고 하는 신체화가 압도적으로 증가합니다. 문화가 질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는 조선족들은 저 1966년부터 76년까지 중국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어요. 그분들도 중국에 있었죠. 오히려 소수민족이라서 더 차별받았다는 기록도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겪었던 컬처 레볼루션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방문 취업제가 열려서 이분들이 한국에 넘어오기 시작한 게 2007년이에요. 40년 정도가 지났죠. 그럼 그때 20대, 30대였던 조선족 분들이 60대가 넘어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뭔가 유사하지 않아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동을 전혀 새로운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서 해야 되는 게 이주 노동이잖아요. 그럼 그때 겪었던 신체화가 어쩌면 지금 다시 재발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와서 8가지 증상을 호소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는 최소한 어쩌면 마음의 문제가 우리 민족에게 환대받기를 기대했으나 왜 우리가 그들을 외국인 노동자로 보지 동포로 보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그때 들었던 거절감이나 냉대 같은 것들이 트라우마로 재현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인류학에서 저한테 알려줬던 첫 번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정신과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상황이다. 한번 SSRI 같은 약을 신체화 장애 때 쓸 수 있는 약을 한번 조심스럽게 투여해봐도 되겠냐라고 물어봤죠. 그리고 어떤 환자들에겐 정말로 그 약을 써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8가지 넘는 증상이 한 2가지로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죠? 제가 화가 났다고 했었잖아요. 왜 진료실 와서 자기 멋대로 8가지나 얘기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제 진료실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고 했던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문제죠. 네,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제였었고 제가 그래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체화라고 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인류학을 입문하게 되는 어떤 문제가 됐었고, 이게 발단입니다. 이 중에 보건의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건강권은 최고 수준의 건강을 어떤 과정이나 그 조건과 상관없이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실질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상황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이런 것들에 관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한 노력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죠. 자, 고통을 줄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원래 문제로 돌아갑시다. 제가 20년 동안 사용한 청진기입니다. 꼬질꼬질하죠. 자, 똑같은 비슷한 예를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32세 남자 환자고, 여러분 수업 때 아마 이런 케이스로 진행되는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코트디부아르 출신의 흑인 남성이었어요. 숨이 차다고 왔는데 문제는 별로 숨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어 못하죠? 영어 못해요. 그리고 한국어 당연히 못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을 걸었는데 제 눈을 못 마주치고 자꾸 위 이러시는 거예요. 아, 불어를 좀 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코트디부아르가 프랑스의 지배령이었어요. 그럼 불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당장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파파고나 구글 번역기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2011년이거든요. 그래서 피난처라고 하는 난민단체와 연계를 해서 거기 있는 통역사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프랑스어 번역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죠. 이것도 되게 어렵게 했지만 어쨌든 되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수화기를 넘겼는데, 수화기를 받자마자 한 10초 만에 저한테 수화기가 돌아왔어요. 뭔가 이상하죠. 이분이 불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피나 물 같은 간단한 단어도 모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제가 이분하고 할 수 있는 건 바디 랭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주 앉아서 이제 별 얘기를 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또 하나, 이분이 과거력으로 이제 적어왔는데, 패스트 히스토리, 어떤 병을 알아왔는지 딱 하나 써오셨어요. 피버라고. 열 났다고. 자, 열 안 나고 크신 분. 난 한 번도 지금까지 열이 안 났다. 없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혹시 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코트디부아르에서 보트피플로 탈출해서 난민 계류 상태로 한국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유엔의 난민 판정 고등 판무원의 9가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한민국은 난민 판정에 굉장히 인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정치적 망명보다 의료적인 진단서가 더 위력적일 수 있으니 나한테 인도주의적인 거짓말을 좀 해달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저는 이르렀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검사를 보냈어요. 심전도 하고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결과적으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분의 심장 판막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엑스레이는 심장 크기가 전체 폐의 2분의 1 완전히 넘어서는 상태. 저 심장 판막은 너덜너덜해서 마이트랄 밸브라고 하는 승모판은 리거지테이션과 스테노시스가 같이 있었고 완전히 망가져서 수술밖에는 답이 없는 상태로 저한테 오신 거였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계속 배우시게 되시겠지만 32세 남자 환자가 심장 판막이 저렇게 망가지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보통 심장 판막은 나이가 드셔서 퇴행성 질환으로 당뇨나 이런 병들이 중첩되면서 나빠지게 돼 있죠. 근데 딱 하나, 젊은인데도 심장 판막이 나빠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마틱 피버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스트랩토코칼 인펙션이라고 하는 연쇄상구균의 감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으면, 되게 디벨로핑 컨트리 이전에 옛날 말로 일하면 후진국이라고 불렸던 나라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죠.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심장에 합병증이 남고, 그게 더 치료되지 않은 채 계속 유지가 되면 판막이 저렇게 망가집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류마틱 피버라고. 뭐라고 써왔죠? 환자가? 그럼 저 피버 뭘까요? 이분 영어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 피버 뭘까요? 이분은 어딘가 인도주의적인 의사단체에게서 어쩌면 아마도 당신의 문제는 심장은 류마틱 피버 때문입니다라는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기억나는 단어인 fever를 꾹꾹 눌러가지고 제발 이 타국의 의사한테 좀 알아달라고 써가지고 갖고 온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11번 안 나오고 큰 사람이냐고. 들려주지 못하는 서사라도 못 들을 경우에는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않을 때는 이런 상황들을 아예 니글렉트하는 상황이 생겨요.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코트디부아르 남자분들은 여기서 잘 아실 거예요. 드록바가 코트디부아르 출신이죠. 이 사람이 되게 축구를 잘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람이 이 축구 선수가 내가 경기에서 이기면 제발 일주일만 전쟁을 멈춰달라고 얘기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엄청난 내전이 있었고 코트디부아르는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탈출했죠. 이분이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던 이유, 저는 그런 건 한마디도 진단서에 써놓지 못했어요. 이걸 몰랐으니까. 어떤 지옥을 뚫고 왔는지, 보통 피플로 탈출하면서 PTSD가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몰랐다는 거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른 채 진료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그 서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러티브, 어떤 서사가 그 뒤에 있는가를 이해해야 될 필요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우린 점점 더 많이 질병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야기가 없다면 자기의 요구를 체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의 공명이에요. 우리가 말하기가 점점 중요해지는 이유는 제가 보기엔 듣는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듣기, 고통을 듣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 특히 우리가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들과 서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생각이 가능하죠. 루칼협. 저 공부했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리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거기서 이런 거를 질문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누칼협이라고 얘기하면 누가 칼 들고 협박함의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 고통스럽다는 얘기 되게 중요하게 하는데 즐겁고 좋은 것도 많은 세상인데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비슷한 말로 알바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할래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답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 아시죠? 지식의 표정이라고 하는 인터뷰집에서 이분을 인터뷰했어요. 사피엔스로 유명한 학자이지만 미래 세계에 대한 예언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이 학자가 진짜가 중요합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럼 뭐가 진짜냐라고 필연적으로 묻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는 게 고통받는 것만 진짜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우스 신전이 불타내린다고 해서 제우스가 고통받진 않죠. 은행이 파산한다고 은행이 아픈 건 아니에요. 근데 병사가 전쟁에서 총을 맞으면 그건 아프죠. 여기 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주식하다가 요즘처럼 내려앉으면 재산을 잃으니까 고통스럽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정된 자원과 돈과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걸 허구에 봉사하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꼭 필요한 곳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것. 그게 진짜니까. 그것만 진짜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딴 데다 쓰지 않으려면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그게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더 있어요. 여러분은 인류세의 시대에 살고 있죠. 홍적세에서 인류세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인간임을 기후위기나 환경 담론 때문에 이제는 부끄러워해야 될 수도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 수잔 손택이 했던 얘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면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타인의 고통을 감각해야만 비로소 인간이다. 프리모 레비가 했던 말입니다. 서로 다른 가정에서 출발했을 때조차 우리가 고통의 격감 혹은 해소라고 하는 단일한 의무에 이른다는 사실은 아름답다. 김홍준 교수님이 했던 얘기죠. 사회학적 파상력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하나의 사회를 기획하고 꿈꾸는데 우리 공동체의 부재나 결손과 진실하게 대면하면서
함께 고통과 맞서고 새로운 희망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고뇌의 공통 공간이 필요하다. 왜냐?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조금씩은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들이 창출되고 그래서 고통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돌봄 얘기도 좀 가야 되는데 요통, 변비, 그리고 기절, 실신이라고 하는 건데 46세 남자 환자의 케이스입니다. 태국에서 오셨고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채소를 좋아하는 편인데 한국에서 먹는 채소는 다 간이 세답니다. 맵고 짜서 못 먹겠다. 그래서 파이버 다이어트가 부족하니까 변비가 생겼다라고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변비약을 처방합니다. 이미 허리 디스크는 치료받고 있는 중이었고요. 근데 문제는 3번입니다. 실신하는 거는 위험해요. 저는 이게 내과 의사로서 굉장히 긴장되는 부분입니다. 어디서 기절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집에서 기절하는 게 아니라 공사 현장에서 기절한다든가 갑자기 길 한복판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긴장되는 부분이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갈씩이니까 요새는. 문제는 이분의 심장이었습니다. 이분도 심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심장의 중간 격벽이고 이게 후격벽인데 이 두 개는 원래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됩니다. 여기가 엄청 두껍죠. 여기에 비해서. 이거는 심장이 대동맥 쪽으로 나가는 플로우를 이게 두꺼워지면서 막아버려요. 그래서 비후성 심근병증 중에 비대칭성 심실중격비대라고 하는 병입니다. 심장 초음파를 해서 제가 찾아낸 실제 사진이에요. 이 환자를 받고 이 심장이 나가는 게 좁아져 있으면 마치 레슬링에서 초크 걸리듯이 피가 머리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뇌는 5초만 피가 안 가도 바로 의식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싱콥이 생겼던 케이스였던 거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분이 저한테 어디서 일하는지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삿짐 센터에는 태국 출신의 노동자는 비자가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법 체류자, 요즘 말로는 미등록 이주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직업을 얘기 안 해요. 근데 허리를 다치니까 뭔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분이구나 라고만 제가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던 거고 그래서 허리를 다쳤는데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 아마 필라테스 하시는 분들은 코어 근육 중요한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배에다 힘을 주고 무거운 걸 들어 올리죠. 허리에 부담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이 노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네, 배에다 힘을 주고 들어 올리는 이 말을 의학적으로 발살바 매뉴버라고 합니다. 복압을 끌어올려서 힘을 줘서 하는 건데 나는 되게 좋은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 좋은 운동이지만 심장에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발살바를 하게 되면 비너스 리턴이라고 하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심장이 나가는 피가 모자란데 들어오는 피도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싱콥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노동의 맥락 때문에 싱콥을 더 자주 일으키게 됐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허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변비가 있다고 했죠. 이것도 대표적으로 복압을 올리는 질환이죠. 화장실에서 몇 번 실신하죠. 이게 근데 한국에서 그 간이 센 채소 때문에 파이버 다이어트가 안 되지만 않았다면 없었을 수도 있는 일이었죠. 이분이 화장실을 많이 간다는 핀잔을 듣습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드세요. 일할 때. 그러면 탈수가 일어나겠죠? 그럼 기절하는데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심장에 구조적 이상이 있는데 이 이주노동의 맥락 때문에 위험 요소를 마치 수집하듯이 자기 삶에 배치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노동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분이 정형외과에 처음 가서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내과 저한테 와서 변비 치료를 받고 제가 신경과에 검사를 보내요. 그래서 머리 쪽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오죠. 왜냐하면 싱콥은 기본적으로 머리 문제를 배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한테 다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려고 오는 날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손 없는 날이었던 거죠. 병가를 내고 저한테 검사하러 왔는데 다시 불렀어요. 일손이 필요하니까 너 좀 와라. 검사 대기 기다리다가 사라진 거예요.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자기 일해야 된다고 나간 거죠. 그 나간 현장에서 다시 한번 싱콥을 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서 후두부를 모서리에 세게 부딪혀요. 그리고 뇌출혈이 생겨요. 다행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의 뇌출혈이어서 컨저베이티브 트리트먼트만 하고 입원하고 퇴원을 하지만 실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만 치료하고 퇴원하죠. 저한테 마침내 다시 와요. 제가 심장 초음파를 하고 그때 저 진단을 받은 거예요. 5번의 의사를 만났는데 마지막에 와서야. 이게 누구 하나 완전히 틀린 결론을 낸 적은 없지만 저 모든 맥락을 관통하는 적확한 결론을 내는데 오래 걸렸죠. 왜 그럴까요? 시간과 돈이 모자란 이주노동자한테 똑같은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건강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충분히 이용 가능할 것, 물리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할 것, 소수자의 문화를 존중할 것, 이런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진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앞서 얘기한 맥락을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이게 쉬울까요?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학생 때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들었잖아요. 이게 달라지는 지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이유이고요. 이 기획이 전 되게 필요한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환자분들 중에 10% 이상이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노동자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되는 날이 곧 올 겁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고요. 어쩌면 중요한 것은 분산되는 시선 속에서 초점을 유지해서 끝까지 관통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집중력인데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돌봄이다. 이 환자를 돌보려고 하는 의료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돌봄 의료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상상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케어가 크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케어가 크다. 두 번째, 큐어가 크다. 나는 큐어가 크다. 네, 열심히 들으셔도 돼요. 나머지 분들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큐어가 케어의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돌봄 의료가 제대로 되려면 돌봄 자체가 제대로 위치 지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돌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지 돌봄 의료가 제대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봄의 사회적 논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왜 중요할까요? 대답을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돌봄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만 받아야 되는 건가요? 누가 받는 걸까요? 돌봄이 정의롭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이 슬라이드를 잠깐 넣을 거예요. 돌봄 논의는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죠. 여러분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여러분의 서가에 한 권씩 꽂혀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맞나요? 그래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좋아요. 엑서런트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왜냐하면 저기 정의란 무엇인가 챕터 6번이 존 롤즈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정의의 원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정의의 두 가지 원칙 혹시 기억나요? 기억나진 않죠.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약간 정의의 두 가지 원칙 중에 하나는 자유와 평등의 원칙. 모든 시민은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대등하다. 좋죠?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는 없다면 다시 말하면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롤즈는 천재입니다. 자유롭고 대등하고 불평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면 제일 작게 받은 사람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가게끔 설계하면 된다. 여기서 그 유명한 무지의 장막 얘기가 나오죠. 내가 흙수저로 태어날지 금수저로 태어날지 알 수 없다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을 설계하면 꽤 괜찮은 세상일 거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죠. 자, 다들 동의가 되신 것 같으니까 그럼 한번 다시 여쭤보죠.
자유롭고 평등합니까? 아까 동의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괜찮은 거라면서요. 왜 아닐까요, 우리는? 왜 자유롭고 대등하지 않을까요? 돌봄에 관한 건 여러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공부할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돌봄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간병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20살 때까지, 지금 20살이신 분들이죠? 어쩌면 대등하고 자유로우셨나요? 마음대로 뭐 가서 투표권 행사하고 다 하셨어요? 중학교 때라도? 여러분 의사결정하면 다 그대로 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죠. 적어도 20년 동안 여러분 자유롭지 않았고 대등하지 않았죠. 돌봄이 필요했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70세 이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등하고 자유롭나요? 우리가 90년 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수명이 길어졌으니까 절반 정도는 대등하고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 돌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고 모두가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럼 돌봄의 대상자에서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요. 한 가지 문제만 더 드릴게요. 좀 심한 문제일 수 있는데 아까 챕터 6가 존 롤즈라고 했잖아요. 챕터 5가 뭘까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근데 칸트가 챕터 5에 배치된 건 굉장히 로지컬한 이유가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가. 존 롤즈의 그 정의론에서 얘기하는 저 자유는 칸티안 노션입니다. 칸트의 자유예요. 그게 존 롤즈의 책에 나와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도 임마누엘 칸트를 존 롤즈 앞에 배치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칸트의 자유는 제3이율배반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제3이율배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연법칙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설계해요. 그러면 칸트의 자유는 자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요? 장애인들은요? 돌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이가 동시에 아프면 진료 시간이 한 타임만 남았어요. 그럼 엄마는 아이를 들여보내고 자기는 진료받지 않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돌보는 자는 자유롭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봄 받는 자를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정의론에 뭐가 없냐 하면 돌봄이 없어요. 자유롭고 평등한 대상 중에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정의론이 반쪽짜리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지에 대한 얘기, 이론적으로도 이미 정의론에서 저 돌봄이 없기 때문에 정의론이 실패했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사회 내에서 재조명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담론을 확장해 가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하는 담론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세상에서 진료실이 바빠 죽겠기 때문에 보통 사회적인 논의라는 건 다 잉여다. 근데 실제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식은 사회적인 것들에 기반한다. 이 얘기는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약 이전에 그 약을 사기 위한 돈일 수도 있고 인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분과 상관없게 보이겠지만 우리가 먹는 채소나 우리가 3D라고 얘기하는 산업들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제 안 돌아가요.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겁니다. 그분들 요청한 거예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은 우리의 건강 문제랑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성원권,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것, 나와 너를 나누는 것, 그들은 우리가 아니잖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좀 있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배타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그걸 잘 몰라요. 환대라고 하는 얘기들을 잠깐 할 겁니다. 환대가 저는 돌봄의 가장 첫 번째 관문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서 사회적 성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이 손님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사람이라면 무조건적으로 부여받아야 되는 기본적 권리다. 그래서 이 환대라는 것은 돌봄의 첫 관문이자 VIP들에게만 일어나는 비즈니스의 언어가 아니라 인간에게만 누구에게나 허락돼야 되는 인간의 언어다.
그러면 어떻게 환대를, 말은 좋은데 어떻게 실현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되게 실존적인 질문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고, 김연경 선생님이 썼던 책이고, 굉장히 정말 좋은 책이지만 그 내용 중에서도 압권인 거 하나만 꼽으라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장소로 표현한 거예요. 장소라고 하는 건 여기 앉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환영합니다가 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환대를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드려볼게요. 말살흑이라고 하는 스테이시 엘러이모라는 철학자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하나의 예화가 나옵니다. 한 평범한 그 책 속의 화자가 도리토스라는 과자를 먹다가 자기 집 앞에 있는 흙에 떨어뜨려요. 혹시 여러분 중에 3초 만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네, 뭐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시네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니어서 흙 묻은 과자는 더러우니까 버려야지라고 생각하고 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의 계기를 겪어요. 어떤 배움은 되돌릴 수 없어서 그 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종류의 앓은 알기 전으로 자기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종류의 앓입니다. 저는 그게 여러분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기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어떤 생태학적인 에콜로직한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인스턴트 식품을 안 먹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자기 집 앞에 흙에다가 유기농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유기농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죠. 아까 그 도리토스를 떨어져서 버리게 했던 그 사건으로부터.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도리토스가 자기 집 앞에 토마토를 키우는 흙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황이 똑같잖아요. 제가 대답하는 게 낫겠죠? 어디 나의 신성한 흙 위에 이 더러운 합성 과자 따위가 떨어져 있는 거야 라고 했다는 거죠. 도리토스의 물성이 바뀌었나요? 다른 흙이에요? 똑같은 흙에 똑같은 도리토스 아니에요? 근데 왜 바뀌었을까요? 그럼 뭐가 바뀐 걸까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는 흙이 도리토스를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죠. 그 다음에는 도리토스가 흙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나간 거죠. 방향이 전환됐죠. 저는 그런 예를 환대에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책을 읽은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원래 SNS를 잘 안 하는데 제 출판사 사장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 책을 읽고 올려주시는 분들한테 꼭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새 열심히 하고 있고 댓글도 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외국인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간다고 했을 때 분노한 적이 있다. 이 책을 읽고, 제 책을 읽고 나서 나의 자그마한 세금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다. 어떤 사람이든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소설책의 주인공을 바라보듯이 애정이 생기는 걸까? 저는 이분에게서 세금의 방향이, 자기가 내던 세금의 방향이 환대의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 꽉 찬 강의실에 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이 한 자리를 상상하는 방식은 두 가지예요. 이미 인구 밀도가 높아 죽겠는데, 산소가 부족해 죽겠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방식의 한 자리가 있고요. 누가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이 강의를 꼭 듣기 위해서 하나 꼭 남아있는 자리, 그래서 꼭 누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은 그 한 자리로 남겨놓는 방식이 있죠. 이 한 자리를 상상하는 방식이 안에서 밖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상될 수 있다. 이게 환대의 방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리를 만드는 것, 굉장히 물질적인 개념입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환대했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죠.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이 쉽게 재단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함부로 재단된 고통이 언젠가 나와 당신의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은, 제가 하려는 이 얘기의 목적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호환되는 세상에서
어제의 가해자가 오늘의 피해자가 되고 반대가 되는 그런 세상에서 누군가의 고통 하나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 단순한 결론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내용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의 고통, 결국엔 그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고통에 개입하게 되는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경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은 연남동이랑 경계가 여기 딱 정해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연남동이고 저쪽으로 가면 연희동이에요. 근데 실제로 경계는 그렇게 명확할까요? 이주민 통합정책 질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내구인과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 가능성, 대응 수준, 자금 지원,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계가 내국인 쪽으로 환대의 방향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여러 노력과 담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논의들이 점점 진행되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듣고 반응하고 공명하시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더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구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층위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Structural Suffering이라고 하는 구조적 고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전날 밤새는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원해서 하는 고통이잖아요. 헬스 열심히 해서 근육이 아파. 이것도 네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나 구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릭 울프라고 하는 인류학자에 의하면 이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적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 최하위의 층위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진료했던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저게 속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저 꼭대기에는 자발적인 고통으로 고통받을지 몰라도 구조적 고통은 별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은 고통에 관심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럼 이 모든 거대한 고통은 누가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왜냐하면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적 기동성이나 능력이 없어서 해결 못하고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으니까 해결 안 되고 그럼 이거 누가 해결하죠? 다 놔둬요? 이 고통의 문제를 그냥 다 놔둬도 될까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수적 강세가 있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분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감수성을 개발하고 고통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목소리를 저 위에 전달해서 뭔가 이 거대한 고통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적 자원은 저런 구조로 밑에 많게 되어 있고 부는 저 위에 훨씬 많죠. 비대칭이죠. 그리고 실제 세상은 여러 엑시스로 되어 있습니다. 맨파워, 인력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부와 가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젠더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퍼블릭 헬스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클래스와 사회적 계층과 계급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게 다각적으로 다 분석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각 엑시스마다 축마다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각자와 저는 다 역할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고통이 누군가의 고통이 무시될 때 그게 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환기해 보면서 우리가 남들과 연결되어 있는 고통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 마지막 얘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좌절과 냉소주의의 유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봤자 안 되잖아.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하버드의 강의 시간에 학생 하나가 질문을 합니다. 폴 파머 교수한테 좌절과 냉소주의의 유혹 앞에서 당신의 동력을 유지하시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내가 압도당할 때 내가 완전히 어떤 좌절이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압도당할 때 내 옆에 도무지 압도당할 줄 모르는 끄떡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는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거의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 옆에 내 공동체에 나와 함께 이것을 해나가는 누군가가 전혀 끄떡없이 버틸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음으로써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얻어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같이 하면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셨다면 그 주변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일을 해나갈 때 우리가 좌절과 냉소주의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겠다. 어쩌면 그래서 정말 더 나은 세상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우 환대받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삶을 이루고 감으로써 우리가 서로 돌보고 우리가 서로 고통을 줄여가는 그런 삶을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나 여러분이 있는 학교 근처에서 주변부터 찾아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금만 시선을 돌려보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돌봄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돌보려는 사람들에 비해서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처에 있는 병원도 좋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 관계적인 돌봄, 물리적인 돌봄 말고 돈 받고 하는 돌봄 말고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있는 고아원이나 아니면 이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관한 어떤 니드가 어떤 찾아보면 굉장히 그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강의하고 온 포항의 어떤 병원에서는 그쪽 교회들과 연계해서 뇌졸중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주로 누워 계시는 재활 환자들에게 어떤 돌봄이 필요할지를 교회에 있는 분들이 자원봉사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MOU를 맺은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둘 다 좋죠. 이쪽에서는 봉사를 하고 싶고 뭔가를 해내고 싶고 저쪽에는 언맨 니드가 있는 거예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어쩌면. 그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예, 사이트에 들어가 보셔도 있고 어떤 관공서 같은 데 문의하셔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니드와 어떤 언맨 니드와 하나의 공급이 만나게 되면 그것들이 또 다음 어떤 필요들을 또 양산하고 그게 이제 다른 형태로 확장되는 경험들이 또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진행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 이 어떤 사회적 활동이라는 게 하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주도해서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고 누군가는 일주일에 1시간만 난 참여할 거야 하신 분도 계시겠죠. 이것을 아까 봤던 돌봄 선언이라는 책에서는 난잡한 돌봄이라고 얘기합니다. 난잡하다는 말이 이상한 단어가 아니라 여러 형태의 돌봄을 실험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형태의 돌봄들이 계속 사회 안에서 생산되고 그런 담론들이 형성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과 연관한 문제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안산에 다녀왔는데 안산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실제로 거기 있는 사회활동가들은 그런 여러분들의 도움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찾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답변을 드립니다. 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